오늘의 고민은요. 프리랜서 부부 돈 관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부부, 일단 돈이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정 네. 월급이 아니고 어떤 땐 많이 벌고 어떨 땐 못 벌고, 적게 벌고, 막 이렇게 네. 된다는 건데. 자,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제 일기장이 또 왔습니다. 이게 프리랜서, 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프리랜서라서 정말 뜨끔뜨끔했거든요. 아, 네. 근데 프리랜서 마음을 좀 아는 입장에서 이제 돈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 오늘 이 사연자분과 저는 거의 동반자가 아닌가. 아, 그렇죠. 실제로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분들 뭐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확실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다 보면 돈 관리가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매달 따박따박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는 다른 이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인선 씨 저번에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예. 뭐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잘 모으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한 3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행사가 없는 뭐 비성수기는 저희 벌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수기 또 행사 많으면 또 많이 벌고 거의 한 10배, 5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10배까지요? 예, 그럴 때 보면은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써야 되는 건가? 아, 또 그러면 또 적게 벌 때 또 적게 버는 수.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또 경주사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네, 이게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벌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얼마 벌지라고 했을 때 많이 벌었던 때를 주로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예, 1,000만 원 벌었을 때 자기의 본인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200 벌 때는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나 많이 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또 특히나 국민연금, 건보료 이런 것들이 뭐 회사에서 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또 다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세금도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는 더 벌어야 비슷한 수준. 그런데 거기에 고용의 불안정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돈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같은 이유로 우리가 노후 대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네. 것도 없는 거고 어떤 때는 지금 뭐 신인선 씨도 얘기했지만 벌 때는 막 한 10배까지 버는데 맞아. 못 벌 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얘기로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생활비가 어떤 때 벅찰 때도 있고 그렇죠? 들쑥날쑥해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런 부분에 있어 관리가 좀 어려워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꽁트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프리랜서 부부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직업 특수상 수입이 들쑥날쑥하지요. 코로나19가 휩쓸고 갔을 때 몇 달 동안 수입이 빵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게나마 연기 학원 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기야, 이번 달 그 수강생 2명이나 늘었다. 이제 우리 좀 잘 풀리려나 봐. 여행 가자, 여행. 연기자가 혀가 좀 짧아졌네. 여보, 우리 일희일비 하지 말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우리 없잖아.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아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아니 너무 그렇게 돈돈거리면 오던 돈도 도망간대. 뭐 돈돈 거리는 거 뭐. 아유 뭐 돈이 그런다고 모이냐. 뭐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모아야지. 좀 자중해라, 자중해. 근데 뭐 몇 년 전 생각 안 나 그거? 아유 알아. 우리 그 손가락 빨았잖아. 아니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부모? 그냥 앞으로도 나는 그냥 충성할 거야. 충성. 아이 잠깐만, 야 전화 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지난번에 오디션 봤던 거 있잖아. 업체 측 사정으로 취소됐대.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뮤지컬인데. 아니 다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번 달 수입도 반토막 나게 생겼네. 아 여행은 무슨 그 하고 전단지나 돌리고 올게. 잘 가. 20대 때는 화려한 무대 위의 삶과 자유로운 직업을 택해서 좋았었는데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의 직장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좀 막연한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돈 관리를 다 해주셔서 재테크에 대해는 하나도 모르는데 대체 돈은 어떻게 모을까요? 두 분이 대학로에서 연극하다 만났다는 거 보니까 연극을 하시거나 아니면 뮤지컬 공연을 그죠, 하는 예술 분들인 쪽. 것 네. 같은데
이게 잘 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공연 취소되고 야 이러면은 정말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경험상 대학로에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음 날 공연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약이 두세 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공연이 취소요? 당일 취소됩니다. 아침 오전에.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때 또 회당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런 여행 계획을 또 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은 또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 이 프리랜서가 네. 당일날 취소되는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했잖아요.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돈 관리를 따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네가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맡아서 관리를 해줄게, 나중에 줄게. 물론 이걸 가져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머님이 돈 관리를 쭉 해보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연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부터 그냥 부모님이 계속 돈 관리를 해주셨고 또 직장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돈 관리를 양가 쪽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이거 엄마 친구한테 보험 들고 나도 모르게 어우. 보험에 하나 들어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맡기면 네. 무서운데? 근데 진짜 어려서부터 요즘에 용돈 받아 예전에는 이제 현찰 돈을 줬잖아요. 네. 뭐 일주일에 얼마 또는 한 달에 얼마. 근데 요즘에 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를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써 하기가 참 애매한.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른이 돼서도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부모님들이 나서서 해주는 집이 아까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돈이 적을 때, 그러니까 용돈 관리 조그만 돈 가지고도 내가 허투루 써봤는데 그 상실감도 느껴보고 아껴 썼을 때 그 충족감 이런 것들도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30대 넘고 이분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부모님이 돈 관리 해주신 적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돈 관리를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겁니다. 이제 20대 돼가지고 운전면허 땄어요. 자녀들 운전하는 게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운전해줄게. 그리고 평생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무적인 의사결정할 때 참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라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 많이 버는 달은 통제력이 없으니까 많이 쓰게 되고 없는 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손가락 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맞춰서 저축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거나 끊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인 이 소득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인들처럼 훨씬 큰 규모에 맞춰서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프리랜서 부부의 이 자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산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택이 두 채예요. 부모님이 재개발에 대비해서 구입해 주신 3억 5천만 원 가량의 빌라가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2억 5천만 원 빌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출 없이 부모님께서 얻어주신 거고요. 수입은 뭐 많으면 월 1,000만 원, 평균을 내보면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산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자산 2억 8,850만 원. 그중에서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빼면 나머지 자산은 3,850만 원입니다. 코인에 500만 원, 적금 1,200만 원, 미국 주식 1,000만 원, ISA 100만 원, 연금저축 150만 원, 청약 900만 원. 야 이거 뭐 할 건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 했는데 뭘 많이 하시네요. 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시고 뭐죠? 야. 아니 그리고 지금 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게 대출이 없어요 지금. 네. 네네. 대출 없이 자기 돈인 건데. 아니, 저는 지금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부모님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곳에 빌라도 사주셨단 그러니까. 말이죠. 본인 집 아니에요 이게. 이거 든든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자산상으로만 보면 불안하지가 않은데요, 소장님? 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저축이 사실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미국 주식 뭐 별거 다 가지고 그러게. 있는데 이게 돈이 생기면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에 조금 집어넣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축을 못하고 이 금융자산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 미국 뭐 이런 곳 같이 고위험 자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거 투자 수익으로 어떻게 좀 메꿔볼까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득이 불규칙해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이 속된
말로 깔고 앉아 있는 돈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건데 오. 만약에 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가지고 충당을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면은 자산을 훨씬 더 뭐 불릴 수 있는 종잣돈도 될 수도 있는 거였죠.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재개발에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부모님께서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사실 유주택자입니다. 그럼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이 이자가 낮은 정책 대출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뭐 어딘선가 또 대출을 받아서 이걸 활용하기도 애매한 거고요. 애초에 이제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과연 주거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식의 수입이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부모가 좀 관리를 해주는 거 뭐 부모된 심정으로는 뭐 이해가 가긴 가요. 근데 네. 이게 무주택 자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네요. 그걸 네. 빌라를 사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주신 빌라 지금 재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사주신 건데 한 20년 걸릴 텐데.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20년 후에 재개발이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건강한 부모님께서 아이고. 한 번 뭐 두세 번은 어렵지 않을까요? 한 번이 어렵지만 두세 번 쉽잖아요. 아, 이선 씨 너무하네. 아이 좋아주시는데. 네. 근데 여기 아까 그 꽁트에서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충성. 네, 충성하겠다고. 네. 근데 부모님 평생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돌아가시면 다 어떡할 거냐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재개발 예정인 그 빌라도 사주시고 전셋집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이렇게 들쭉날쭉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막 할 거 다 하면서 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 돼주신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힘든 일 있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심지어 이 부부들 이제 시간이 나면 취미가 여행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평소에도 이 자식 부부 여행 간다고 하면 조금씩 이제 용돈이라고 네. 해가지고 좀 주셨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목마른 자식을 우물가에 데려다 줬어야지 사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이제 떠먹여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야, 이거 도와주시고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돈에 무지한 자식은 부모 탓이다. 뭐 이렇게 몫을 박는 겁니까? 아이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손을 좀 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또 잘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금융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규제도 복잡해졌고 뭐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그거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고 또 어떤 재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부부 같은 경우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요. 어지간히 살면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네. 내가 재벌이면 괜찮아. 얘 끝까지 케어해 줄 수 네.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할 맞아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주시다가 넘겨줬다. 사실은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과정을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1억 드렸다가 그 1억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제로 이게 아니라 부모님께 드릴 때 증여 1억,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줄 때 증여 1억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특히나 뭐 집을 살 때 문제가 된다면은 그 자금 어디서 났어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증빙 자료를 다 남겨두지 않았다면 결국은 또 이 증여세도 크게 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증여라든가 특히 양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일단 뭐 정리하면은 부모님이 쭉 관리를 해주셨고 해서 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돈 관리에 서툴고 잘 못했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뒤에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얼마나 쓰는지 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체 이분들은 어디에 얼마나 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출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이분들의 평균 수입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지출 내역 보면 4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관리비 3만 원, 공과금 7만 원, 그리고 연기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월세와 관리비에서 15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주유비 15만 원, 의료비 7만 원,
그리고 여행비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15만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3만 원, 경조사 20만 원, 그리고 용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하. 네, 월 지출 410만 원인데 연기학원 월세랑 관리비가 150만 원이면 별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서 용돈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쓰신다는 거, 이게 살짝 눈에 밟히기는 합니다. 예. 돈 없다고 하셨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운영비를 제외하면 특별히 많이 쓰는 돈은 없어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공적인 돈 그리고 사적인 돈이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적으로 쓰이는 돈 이런 건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요거 나눠야 되고 그 외에 통제가 가능한 뭐 외식비, 여행, 용돈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쓸 때.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 내역 뭐 이런 거 잡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프리랜서들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잡기 때문에 프리랜서들도 월급이란 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실수령 소득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6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수입을 계산을 해보고 그 안에서 평균 소득 대비 우리가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좀 파악을 하시고 예비비를 쌓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뭐 400만 원인데 적게 버는 달은 300, 뭐 200, 250 이렇게 번 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에 못 미치는 한 45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은 늘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프리랜서들은 네. 어떻게 이 수입 지출을 좀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프리랜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 이 선택적인 뭐 프로젝트 활동, 내가 일을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 혹은 벌고 싶으면 벌 수 있어. 이 일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게 명확하긴 한데 그런 말이 있죠. 프리랜서는 프리하면 굶어 죽는다.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퇴직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뭐 저리 대출, 이런 회사의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들도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신만의 재정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신만의 재정 규칙 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 자신의 적정 생활비를 정하셔야 돼요. 요거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살펴보고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벌어들이는 돈을 하나의 이 통장에 다 모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마치 직장인이 월급 받듯이 내가 벌어들이는 통장 따로, 여기서 나한테 월급 주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매달 월급을 이체 받으면 그 안에서 적정 생활비를 정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돌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정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네. 어떤 달에 500만 원 벌고 어떤 달엔 1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은 무조건 따로 이체해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 그렇죠. 많이 번다고 해서 더 써버리면 안 되고 적게 번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적정 생활비를 정해놓는 건데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일단 생활비 통장에서 이체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일이 끊길 때를 대비한 비상자금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뭐 투자자금이나 뭐 보험자산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각각의 통장을 좀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 받는 거와는 달리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소세 신고하고 나면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기 위한 돈도 미리미리 떼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프리랜서 하고 나니까 진짜 세금. 엄청나죠.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돈 낼 것도 미리 모아놔야 되고 맞습니다. 또 부가세 할 때 또 맞아요. 그거 내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프리랜서가 꼭 알아둬야 될 사항도 좀 짚어주세요. 이게 프리랜서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인적 용역 제공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 뭐 떡을 사오거나 뭐 어떤 재료를 사오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비 인정 항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신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도 크게 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세무 지식이 없다면은 차라리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사연 주신 분들은 미국 주식, 뭐 코인,
할 거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가 내 몸을 굴려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뭐 배당주 투자는 나중에 돈을 모은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거든요. 현재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내일 취소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셔서 소득이 달라지는 거니까 적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라. 움직여서 벌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뭐 예정된 공연이 엎어져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사실 웬 말입니까?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 따박따박 뭔가 배당금이 들어오니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이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것도 전액 소득으로 환산돼서 건보료가 또 올라가요. 그럼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상 남들 이제 직장 가입자가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비효율적인 저축을 하고 있는 거고, 차라리 이분들은 관련 업종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자산을 좀 축적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결과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시면 지출에서는 뭐 딱히 줄여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 비용과 공적 비용을 분리해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축을 CMA 통장 2개와 월급 통장용 은행 계좌 개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사업 자금용 CMA 통장에 모든 수입이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 자동 이체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받은 이 자체적인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계 자금용 CMA 통장에는 남은 돈을 모두 이체하시는 걸로, 그리고 사업 자금용 CMA 통장에 1,500만 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모든 종류의 뭐 투자나 저축 금지고요. 이 전세보증금 활용도 고민을 했지만 향후 재개발 분담금 등을 생각을 하면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므로 유지하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 1,500만 원 네. 금지. 네. 왜 저축 투자 금지예요, 소장님? 이분들 평균 수입 500이라고 하셨는데 수입이 0원인 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비수기에서 진짜 이 한 푼도 못 버는 달이 3달 연속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모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일단 사업자금용 CMA 통장 하나 만들어서 모든 수입 여기서 관리하고요. 여기서 월급 받는 통장, 나 스스로에게 월급 줄 월급 통장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가정에서 쓰는 돈이 남으면 가정용 비상금을 만들 CMA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가정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여윳돈이 있는지 이걸 만드셔야 되는데, 이 팁을 드리자면 스스로 이제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이체를 할 때는 급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체 이름에다가 포함시키면 은행에서는 이걸 월급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라도 고정적으로 월급 항목은 따로 정해서 그렇죠. 네.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걸 저축을 좀 하고, 일단 내가 몸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딴 생각하지 말고 미국 주식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벌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리랜서들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